자, 계속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내용 마무리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중요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이 일반 전표 입력은 일반 우리가 그 회계, 분계 처리하는 거를 이제 학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것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분계 처리.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반 전표 입력도 회계 처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회계 처리라고 하면 그 둘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즉 적격 증빙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무조건 출제가 되고 배점도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두 개 합치면은 우리 시험에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감점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내용 마무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 전 페이지는 이미 제가 신고서를 보면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재화 용역의 공급 시에 과세표준 가액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자, 원칙은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금전을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을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가 당연히 과세표준 가액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원칙은 금전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인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내가 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한 사람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를 해야 된다. 이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하는 이유는 다른 과세와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시가, 제3자와의 거래한 가액으로 요 과세표준을 책정한다. 자, 무상공급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왜 무상공급이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거래 상대방과 이 부가가치세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야 우리 이거 무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담합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무상공급의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특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과세관청이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준용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랬었을 때 그 사람과의 저가로 공급한다. 이것은 뭔가 부가가치세에 줄이려고 하는 좀 탈세 행위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자와 거래한 것으로 봐서 시가로 과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매출 환입이라든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일,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뭐 이 공급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뭐 파손됐다라든지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죠.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그 매출자 입장에서의 수입인데, 그죠? 매출 환입부터 매출 할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 금액이 감소되는 역할입니다. 어떠한 사유,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이 매출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쵸? 당연히 매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 과세표준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된 금액부터 해서 밑에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은 실제 나의 매출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재화와 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화 용역과 직접 관련 있는 국고보조금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산회계 1급보다는 전산세무 2급에 출제가 되고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냈었을 때는 조금 변별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순한 계산 문제, 산수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돼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는 박스는 어떻게? 과세표준에 포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점을 보시면 내가 재화를 공급할 때 대가를 받은 운송비, 포장비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매출 금액이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할부 판매를 하는데 이 할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이자 상당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걸 100만원 주고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지급을 한대. 그러면 나 110만원에 팔 거거든 이라고 하면 그것은 물건값이 오른다 라고 봐가지고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로 판매된 금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마일리지는 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적립 마일리지라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죠. 내가 카페를 하는데 이 손님이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10번 마시면은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준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너스로 주는 그 한 잔은 추가로 과세표준을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10잔을 구매를 할 때 10% 할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출 할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 마일리지로 판매된 금액은 여러분들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사 이런 걸로 뭐 물건을 구매할 때 당연히 그 회사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할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 통신사 등에서 그죠? 통신사 등 또는 카드회사 등에서 그 마일리지만큼을 보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편의점 가가지고 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9,000원은 제가 결제를 하고요. 1,000원은 통신사에서 결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편의점 입장에서는 나한테 9,000원 받았다라고 해서 과세표준은 9,000원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신사로부터 1,000원까지 받아서 난 총 만원짜리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과세표준이다 라는 거야. 만원이 과세표준이다 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음은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일 텐데 이것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대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손세 공제라는 항목에서 별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대손금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고 판매장려금과 하자보증금은 이 각종의 이유가 있어요. 판매장려금은 일종의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고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치금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앞자를 따서 암기를 하셔도 좋을 정도로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항목 중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제가 시험 봤었을 때 세무사 공부할 때를 굳이 생각을 해보면 요 대장금 이런 식으로 억지로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거지죠. 어거지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 수입시 과세표준 가액 같은 경우에 수입시 과세표준은 관세, 가격 플러스 관세를 포함한 기타 부가비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간혹 출제가 되고요. 자,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신고서를 보면서 제가 대원칙은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세액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 밖의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등 또는 뭐 의제매입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거는 보셔야 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사실 뭐 우리 전산 자격증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출제 가능성이 좀 올라간 이유가 기존의 간이가세자 제가 2021년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유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가세자 새로이 개정된 내용에서는 이 의제매입세 공제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 문제로 좀 장난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고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거 이거죠. 여기서도 또 의제래요. 의제. 의제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칙이 아닌 것들, 세법에서 우기는 것들은 어떠한 요건이 있고 어떠한 대상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 요건과 대상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도 요건과 대상 그리고 의제매입세의 공제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고 실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많이 출제되진 않고요. 우리 전산 세무 2급에서도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요 의제매입세액을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파트는 모르면은 부가세를 안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하죠. 이 매입세 불공제 파트가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입세액 토탈에서 불공제되는 것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입세 불공제는 세무 담당자로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전산자격증에서는 이것이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보면 이 불공제가 그 프로그램에 뜨게 돼 있어요.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이것을 단순 암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암기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실무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지출한 거. 자,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편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거죠. 그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당연히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늦게 해서 또는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지출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매입세 불공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매입세 불공제는 웬만하면은 좀 방법을 좀 제시를 해줘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제해줄게.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하면, 야, 실질이 맞으면 공제해줄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산세 1, 2%는 실제 내가 잘못해서 가산세를 낸다? 물론 기분이 나쁘지만, 그 내면은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걸 내가 미스해서 물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10%를 공제를 안 해준다? 뭐 1억짜리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공제 안 해준다? 가산세 100만 원과 이 부가세 10%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두리가 있고 여러분들 전산 자격증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출제가 되진 않지만 추가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자 등록 신청 전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 불공제라고 되어 있지만 예외 사항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매입세 공제라는 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과세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전제를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꼼수를 부릴 수가 있는데 나 과세 사업에 쓸 거예요 라고 하고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면세 사업으로 뭐 돌린다, 전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즉시 어떻게
이거는 실제 판매한 건 아니지만 제3자한테 판매한 것으로 봐서 시가로 과세를 한다. 그것이 재화의 간주 공급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접대비 관련 지출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접대비 이 말 용어 자체가 이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접대비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법에서의 접대비의 정의가 뭐죠? 사업과 관련돼서 내가 영업을 위해서 이 거래처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소득세법도 그렇고 법인세법에서도 그렇고 접대비가 법인세에서는 송금불산입 규정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금액 불산입 규정이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아니에요. 단지 한도가 있을 뿐이에요. 과한 접대비를 경계하는 것 뿐이지 실제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애시당초의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해주는 이유는 항상 재화의 간주공급도 그렇고 요 매입세액 불공제 파트도 그렇고 형평성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파주에서 장어를 사 먹는다, 뭐 데이트할 때 장어를 사 먹는다, 그럼 뭐 20만 원에 2만 원, 22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러면 부가세 2만 원을 지출을 했겠죠, 소비자니까. 근데 저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파주에서 우리 거래처 사장님과 장어 22만 원 먹었는데 2만 원을 만약에 부가세 공제를 해줘봐. 같은 장어를 먹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부가세를 부담을 하면서 내가 장어를 먹었다.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과세관청은 이 접대비라는 것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맞지만 사업과 관련됐다라는 건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현행세법에서는 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접대비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 불공제 해준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학계에서는 좀 이슈가 있어요. 접대비를 왜 불공제하냐 이런 거. 그리고 네 번째, 토지 조성 및 취득을 위한 부수 비용 같은 경우에 토지라는 거는 면세 품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조성 및 취득을 위한 부수 비용마저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여러분들 차량 관련해서는 저랑 같이 딱 한 번에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불공제되는 내역을 이렇게 여기 지금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 임차, 유지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고 애시당초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제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업. 그러니까 이 영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세무사 사무실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의 그 영업의 의미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량이 없으면 그 업을 할 수 없는 것.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학원이라든지 택시회사, 버스회사 이런 데들은 렌트카 회사 이런 데들은 당연히 그 차량이 없으면 그 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회사들은 어떤 차를 사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실제로 그랬다라는 건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예전에 SNS에 부산에 람보르기니 택시가 있다. 그것이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정말로 택시업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택시업에 그 차량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애시당초에 공제되는 차량이 있어요. 어떤 차량? 경차라든지 1000cc 이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닝이라든지 스파크 이런 것들이 경차입니다. 또는 승용차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 9인승 이상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에 공제돼. 그리고 화물 차량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다 건바이 건으로 모르시잖아요.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어요. 코란도라는 차량이 있는데 이 코란도라는 차량이 어떤 거는 승용차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어떤 거는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쉬워요. 화물차냐 아니냐. 그죠? 코란도 중에 2인승의 화물차가 있고 그거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는 차량은 승용차로 봐가지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니까 불공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공제되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차가 없었을 때는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닌 뭐 9인승 이상이라든지 경차 1000cc 이하,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거,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두고 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고 납부기간은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두고 있다. 보통의 원칙은 과세기간을 1기, 2기로 두고 있지만 법인 등에 대해서 예정신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예정신고 법인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정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확정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신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에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소득세법이랑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이게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취득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부가세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왜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의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과세기간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규 사업자, 내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사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부터 과세기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고, 폐업자는 반대로 내가 폐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업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급 같은 경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데, 조기 환급 대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세율이라든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우리가 조기 환급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기 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급과는 다르게 기한의 절반, 확정 신고 기간, 조기 환급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기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조금 중요하진 않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는 간혹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린 거고,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부가가치세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하는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수업에 앞서서 오랜만에 또 프로그램을 키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화랑전자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랑전자로 선택을 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것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다음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는 매출 시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만약에 상품을 20만원의 현금을 매출했다라고 한다면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현금 20만원 들어왔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는 없습니다. 왜? 당연히 내가 매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붙는 것이겠죠. 실질적으로 내가 매출을 하는 이 거래를 하면서 뭘 징수해야 된다? 부가가치세 10%만큼을 거래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 현금 22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2만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 납부 기간에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 개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가세와 관련된 예수금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매입 시 회계 처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기존에는 내가 상품을 10만원 주고 현금 10만원 주고 샀다라고 했었을 때 대변에 현금 10만원이 나가고 차변에 상품 10만원이 들어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는 없어요. 내가 물건을 사면 당연히 모두 부담을 해야겠죠? 부가세도 부담을 할 것이다. 그 말은 즉슨 내가 현금 10만원이 아니라 11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 11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뭐예요? 상품 10만원에 대한 부가세 만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만원은 뭐예요? 내가 미리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미리 낸 세금 자산 항목이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항목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매출을 한다라는 것은 돈을 미리 받았지만 내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것이고 매입했었을 때는 내가 돈을 더 냈어요. 근데 이 더 낸 이유는 이 물건값이 더 비싸진 것이 아니라 나는 미리 뭘 낸 것뿐이에요. 부가세를 미리 낸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부가세를 낼 때 이것을 차감하고 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자산, 계정 과목,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거래가 아예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나는 이미 그 사람한테 받은 부가세 예수금 2만원 부채 계정 과목으로 돼 있을 거고 굳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에 얼마? 부가세 예수금 2만원이 돼 있었을 거고 자산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 잠시만요. 대급금 만원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거래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이것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 기간, 즉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없애면서 부가세 예수금 없애면서 대급금 상계 처리하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만큼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내야 될 부가가치세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실무 기출 확인 문제라고 되어 있고 10월 23일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에 대해서 예수금은 3,900만 92,500원이 있고 대급금은 2,000만 24만 8,400원이 있대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납부하는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10월 23일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죠? 아이고 대급금이 돼버렸네. 부가가치세 예수금 255번 금액이 얼마였죠? 3,900 92,500원 그죠? 대변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135 금액은 얼마였죠? 2,024만 8,400원 나머지만큼은 어떻게? 보통 예금에서 나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구조는 이미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35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실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6페이지부터 뒷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 저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월 7일이다. 라고 하면 뭐가 뜨냐면 그 밑에 다음과 같이 부가세 유형이라고 이런 식으로 떠요. 요거에 대한 정의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 거래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매출이면은 요 카테고리에서 만약에 매입이면 요 카테고리에서 정리를 한다. 다음의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1번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의 대원칙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매출이 대원칙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대원칙의 매출, 즉 세금계산서 매출의 경우에는 1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영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되면 12번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면세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면세 사업자 또는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가 면세 품목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는데 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요 13번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 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이 아닌 것들 일반적으로 일반 현금 매출이라든지 증빙이 없는 그리고 애시당초에 증빙을 발행시킬 수 없는 거래들 부가가치세 간주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간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 간이가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6번 수출은 제가 수출은 일반적으로 국내 매출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 매출의 원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출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그 수출이 16번이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매출을 했는데 카드로 과세 매출을 한 경우 18번은 카드로 매출을 했는데 카드로 면세 매출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카드 영세고요. 면건이라는 것은 아까 14번 건별은 내가 과세 물품을 팔았는데 그냥 현금을 받았다 라는 것을 14번 하시면 되는데 내가 그냥 현금을 받았는데 그 매출이 면세 매출이었다 라고 하면 면건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21번 전자라는 것은 요즘에 제일 많은 게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21번을 거는데 시험에선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22번 현과, 이 현금은 일반 현금 아까 14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은 22번,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은 23번, 현금 영수증 영세 매출은 2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입으로 넘어오셔서 51번, 이것도 대원칙은 세금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금계산서 매입분이다 라고 하면 51번, 52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다 비슷한 내용이죠. 53번 계산서로 받은 거, 54번 이제 불공제, 이런 내용 중에 불공제다 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불공제다 라고 하면 54번을 거시는 거야. 아시겠죠? 55번 수입,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카드과세, 카드면세, 카드영세, 면건, 현과 현면 다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시기 전에 요 부가세 유형의 11번부터 62번까지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암기하지 마시고 11번이 뭔지 12번이 뭔지 이 정도는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신고서, 그 다음에 장부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